선생님, 최근에 제가 전후 시기의 세대론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생겼는데요. 근데 무슨 논문부터 찾아봐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전후 시기의 세대론이 구상한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는 논문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이해가 잘 돼서 놀라지 마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전후와 세대론의 문제라는 전후 세대, 합병 세대 등의 키워드가 우선 떠오르네요. 사상계를 주재한 장준하 등 전후 여러 장의 구심점을 형성했던 합병 세대가 세대론을 전유한 방식을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합병 세대 국가 구상에서 세대론의 문제라는 논문은 1950년대 이후 사회에 본격 진출한 합병 세대가 펼친 세대론의 중심에 국가 서사가 있음을 밝히는 연구예요. 흥미로워요. 세대론의 문제를 본격 다루는 연구인 만큼 세대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설정하면서 연구가 출발할 것 같은데 정말 그런가요? 네, 이 논문은 세대를 특정한 출생연대 특유의 체험층위에 기반을 둔 공동체로 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국의 합병 세대는 우선 세대 특유의 체험 면에서 합병 체험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죠. 합병 체험은 합병 세대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세대의식 형성에 작용을 하는데 세대의식을 구명하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 체험의 유무보다도 합병 세대가 합병 동원이라는 사회 역사적 상황을 맞닥뜨렸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그런 가닥에 이 논문은 합병 세대의 범위에 합병 기피자, 그리고 증명자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연구는 합병 체험을 공유하는 이들의 세대론을 전유할 때 공통적으로 국가 서사를 활용한 현상에 대해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겠네요. 합병 체험과 국가 서사 간의 연관성이 직관적으로는 짐작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궁금해요. 네, 본문에서는 먼저 강복군 대위 경험이 있는 김준혁과 장준하의 수기를 살피면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표현을 추출하는데요. 바로 못난 조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으로부터 합병 세대가 제대로 된 국가의 재건에 대한 욕망을 지니면서 그 주체로 자신의 세대를 호출했음을 알 수 있어요. 나아가 일제 감정하의 국가의 구제라는 것은 합병 세대의 세대의식에서 결핍된 것이 과연 무엇일지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합병 세대만의 고유한 세대적 특징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합병 세대의 주요한 특징은 제국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 군이라는 창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길렀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논문 저자는 합병 세대의 의식에 지식인의 관념적 자유주의적 성향, 그리고 군인의 전투적 강박적 성향 사이 모순성이 내재 있으리라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럼 청년 시절에 전쟁기를 통과한 합병 세대가 파시즘의 영향을 받은 적 역시 일제 군국주의 시대에 받은 고등교육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군인이었던 적이 없는 조지훈 역시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강력한 민족 국가에 대한 갈망을 드러냈으니까요. 합병 세대 의식의 기저에는 전쟁기 사상으로서 파시즘의 영향력이 깔려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장준하가 남긴 기록들에서는 국가주의보다 세대론의 문제가 더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러한 지점이 합병 세대가 국가를 구상할 때 세대론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유하려 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1946년 10월 낭독된 족청의 창립 선언문과 또 1955년 8월 발표된 사상계 헌장은 새 국가 건설의 주체이자 근대화의 주체로 청년을 호명해요. 그리고 이 기록들에서는 세대론이 이념을 오히려 압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논문은 이러한 성격 역시 합병 세대의 주요한 특성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너무 흥미롭군요. 근데 제가 지금 논문을 살펴보니까 3장은 학문과 문화예술 그리고 국가 건설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너무 흥미롭게 보여요. 그런데 1950년대 합병 세대의 국문학자들이 해방 이전 활동하던 학자들의 연구를 지우는 세대론을 펼치면서 새로운 국문학 연구의 논리를 내세우거나 김성환과 선우이가 근대화라는 의제를 꾸준히 공론화하면서 문인 언론인으로 활동하는 지점은 어떠한 장애 주도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세대론이 호출되는 영향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4장에서 박정희가 세대론을 전유했던 양상 역시 비슷한 원리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겠죠.
사정계의 합병 세대들은 초기에 5.16을 4.19 혁명의 계승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이러한 평가는 박정희의 텍스트에서 근대화가 국가 혹은 조국이나 재건과 연관되어서 핵심 의제로 자주 호출되었던 사실과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더불어 진정한 혁명을 통해 근대화의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가 요청된다는 박정희의 인식은 장준하 그룹이 민주당 정권을 비판한 방식과 논리 면에서 유사하기도 하죠. 우익합병 세대의 박정희 그룹은 새 국가 건설을 위해 세대혁명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혁명 주체 설정 과정에서 자신의 후속 세대를 자기 편으로 전유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합병 세대, 국가, 그리고 세대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이전까지 구제했던 국가를 상상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 재건의 주체가 되고자 했던 합병 세대의 바람이 개입하며 한데 엮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사회 변화를 추동하고자 할 때는 새로운 세대, 즉 새로운 주체가 호출되곤 하는데요. 전후 시기에 합병 세대가 세대론을 어떻게 전유했고 그 기저에 어떤 세대적 특성과 의식이 자리하는지 알 수 있어 흥미로운 논문이었어요.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전쟁 직후인 1950년대 문학에 관심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문학과 정치의 연관성을 잘 보여주는 논문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런 문제의식이라면 우리가 읽어본 논문 중에 전후 서울의 서류 권력, 김수영 박완서 문학에 나타난 시민증이 적절할 것 같아요. 이 논문은 전쟁 이후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시민이라는 지위가 어떻게 구성되고 유구되었는지를 김수영과 박완서의 문학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제목에 등장하는 서류 권력이라는 표현이 시민증이라는 대상과 함께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논문은 어떤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일단은 논문의 연구 대상은 전후 서울을 배경으로 한 김수영과 박완서의 문학 작품들이에요. 그런데 이 논문은 시민을 이념적 주체로 보기보다 시민증과 같은 서류를 통해 확인되고 관리되는 존재로 파악하면서 서류의 권력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후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시민성은 어떤 의미를 갖죠? 우선 전후 서울이라는 공간에서는 피난민과 귀환민, 군인과 민간인이 뒤섞여 있고 신분에 따라 생존이 불안정해지고 검문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후문화를 관리하기 위해 국가는 시민증과 각종 증명서를 전면에 내세웠죠. 전후 서울은 서류를 통해 자신이 시민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었군요. 그래서 서류 권력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이겠네요. 맞아요. 이때 시민증은 단순한 신분 확인을 넘어서 사회 전반의 일상 활동을 통제하는 권력 장치로 작동하게 되어요. 그래서 1950년 10월에 처음 시민증 제도가 시작될 때는 단지 행정적 조치에 불과했지만 1951년 이후 제도가 정비되고 검문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시민증은 일상 전반을 관통하는 통제 장치로 기능했어요. 처음에는 행정적 조치였던 것이 사상 검열 또 구역자 색출과 결합하면서 통제의 수단이 되었네요. 그런데 저한테는 또 특이하게 느껴졌던 부분은 이 논문이 이러한 서류 권력의 작동 양상을 문학을 통해 알아본다는 거였어요. 그 당시의 신문 보도를 보면 거기서도 시민증은 국가의 감시 체계와 동일시되는 장치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만 이 논문은 신문 보도가 담아내지 못한 내면적인 불안과 제도의 모순을 문학이 어떻게 형상화하는지에 주목하죠. 먼저 김수영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쟁 중에 의용군에 진집되었다가 탈출하고 또 민간인 억류자로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일이 잘 알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김수영은 석방 이후에도 공안기관의 감시 대상이 되면서 자신이 불온한 자가 아님을 끊임없이 입증해야 했어요. 그 노력이 그가 남기려 했던 공적 기록에 잘 나타나 있죠. 김수영이 공적 기록을 남기려 했다는 게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포로수용소 생활이 반영된 시랑 산문을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김수영은 미발표 시 조국에 돌아오신 상병포로 동지들에게서 국가 승인 언어를 빌려서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고 있어요.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러한 언어가 가진 인위성과 폭력성을 드러내기도 하죠. 또 산문인 가냘픈 역사에서는 신문 증명서의 분실이 육체적 상처보다 더 큰
실존적 위기로 제시되기도 해요. 그야말로 몸보다 중요한 서류의 권력이네요. 박완서의 소설에서 신인증은 어떻게 나타나요? 박완서는 회고적 시점에서 같은 제도를 다시 서사하고 있어요. 그 많던 시간을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는 국가가 국민 전체를 잠재적 부역자로 간주하고 서류 심사를 통해서만 의심을 거둘 수 있도록 설계한 현실이 그려져 있어요. 시민증은 보호장치가 아니라 생존을 가르는 기표로 작동하고 인물들은 제도에 대한 분노와 그럼에도 편입되고자 하는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게 되죠.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에 나오는 검문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에서는 신문증의 내용보다 검문관의 태도와 우연히 생존을 좌우하는 장면이 반복돼요. 이때 개인은 눈물이나 호소, 연기 같은 전략을 동원하게 되는데 박완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국가 기록이 삭제한 공포를 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김수영의 시와 산문이 국가 승인 구조의 폭력성을 생생히 기록했다면 박완서는 그 폭력이 일상적 감정으로 전이되는 감정을 형성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 논문은 시민증 제도와 그 문학적 형상과 양상을 중심에 두고 전후 서울을 새롭게 사유해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연구는 전후 서울을 서류를 통해 존재가 판정되고 관리되는 정치적 공간으로 재구성해요. 그리고 김수영과 박완서를 통해 문학이 국가 승인 구조의 폭력과 불안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사유하고 형상화했음을 보여주죠. 1950년대 전후 문학을 문학과 정치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은 논문 추천 감사합니다. 논문을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쟁 시기 서울의 문인들처럼 이념 대립의 장에서 시민임을 증명해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반대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포로 수용소의 친봉 포로들 같은 경우요. 마침 다음으로 소개할 논문이 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경훈 선생님의 한국전쟁기 포로 노래의 역할, 포로 통제 수단으로서의 금지곡이라는 논문이에요. 이 논문은 한국전쟁기 거제도 포로 수용소의 포로 노래와 그것이 통제되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특히 금지곡 규정을 대상으로 삼아 그것이 어떻게 포로 통제 수단으로 기능했는지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논문이 제목부터 좀 새롭다고 느꼈어요. 포로 노래라는 대상도 그렇고 또 그것이 전쟁 시기 거제도 포로 수용소라는 배경과 결부되어 있다는 정도요. 포로 노래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선 1951년에 휴전협정이 시작되고 1952년에는 본격적으로 포로 심사가 진행되면서 어떤 포로를 송환할 것인가가 국제정치의 핵심 쟁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친공 포로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었고 그 결과 거제도 수용소의 포로 노래는 오락을 넘어서 정치적 행위의 한 형태로 전환되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포로 노래 중에 금지곡들은 주로 공산주의적인 노래인가요? 맞아요. 처음에 금지되었던 노래들을 보면 인민군 행진곡, 빨치산의 노래, 스탈린의 노래, 김일성 장군의 노래 등이 있는데 목록에서 알 수 있듯이 금지곡 규정은 친국 포로들에게만 적용되었어요. 남한에 머물고자 했던 반공 포로들은 금지곡 규정을 경험하지 못했을 테니까 이 논문이 친공 포로들의 노래였던 금지곡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 있게 느껴지네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포로 수용소에서 노래는 처음부터 금지된 게 아니었어요. 노래에 관한 명시적 금지 규정은 송환포로와 비송환포로가 분산 수용된 이후, 즉 1952년 8월 이후에 처음 마련돼요. 이거는 유엔군이 포로 통제를 보다 강경하게 전환하는 과정의 일환이었어요. 봉암도와 용초도 사건은 그 통제가 발단이 되어서 일어난 겁니다. 봉암도 사건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건 이후 작성된 보고서에서는 포로들이 공산주의 노래를 집단적으로 불렀다고 나와 있던데요. 네, 그것이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전제하에 유엔군은 경고 없는 발표를 정당화하게 되죠. 그런데 이 논문은 사건 당시에 불렸던 노래가 금지곡이 아닐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통역을 마친 장교가 해당 노래를 낯선 노래로 인식했다는 점, 구체적인 공명이 보고서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 포로들과 국군 증언자들 사이에 엇갈린 증언이 그 근거가 되죠. 그렇다면 노래 자체보다는 그 기준의 불안정성이 문제였던 거네요. 그 이후 용초도에서는 아예 금지곡을 넘어서 허용곡만을 정해버리잖아요. 맞아요. 봉암도 사건 이후 용초도 포로수용소에서는 5곡의 민요만을 허용하는 조치가 취해졌어요.
유엔군의 입장에서 이것은 노래의 의미가 애매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였지만 그 결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에도 무력 진압이 가해져 유혈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짜가 금지국 규정이 바뀐 지 하루 뒤였는데 포로들이 새로운 방침을 알지 못한 채로 벌어진 일일 수도 있을까요? 논문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사건 이후에 포로들은 몇 차례의 항의문을 작성하는데 그 중에 유동춘의 항의서안에서는 사건 당시 포로들이 겪었던 당혹감이 나타나 있어요. 나아가서 제네바 협정에 포로들의 인격의 존중, 항복을 인용하면서 노래에 대한 통제가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고요. 노래를 부르는 일,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일에 대한 인간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것이군요. 노래를 두고 수용소와 포로 사이에 벌어진 갈등을 보니 노래가 생활의 관리로서도 또 정치적인 무기로서도 중요했다는 것이 느껴져요. 맞아요. 특히 포로 노래에 대한 유엔군의 엄격한 통제는 당시 노래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정치적 의미를 가진 행위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줘요. 이렇게 사건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들으니 이 논문은 노래를 넘어 통제와 권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임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전쟁 및 포로 수용소를 정치적 통제의 장으로 재구성하고 문학과 문화가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추천과 설명 감사합니다.